올해 69이다. 사람들은 이 나이가 되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쉬어본 적이 없다. 쉬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왔다. 남편은 내가 53이 되던 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단 하나의 방향만을 향해 흘러갔다. 딸 하나를 지키는 것. 그게 내 삶의 전부였다.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도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에 2탕, 3탕씩 일하며 악착같이 버텼다. 딸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었다. 그래, 이 정도면 내 인생도 의미가 있지. 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안도했다. 이제야 내 어깨에 있던 짐이 조금 내려오는 것 같았다. 사위는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해 보였고 직장도 괜찮다고 했다. 나는 딸의 선택을 믿었다. 그리고 2년 뒤 손자가 태어났다.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찼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내 품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고생을 다 잊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곧 나의 인생 전체를 다시 잡아당기게 된다. 딸은 산후조리원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엄마, 나 회사 다시 가야 해. 사위의 월급만으로는 집 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딸은 출산 2달 만에 복직해야 했다. 어린이집은 너무 이르고 시터는 너무 비쌌다. 결국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딱 1년만 봐줘. 나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내 손자였고 딸은 내 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손자는 내 품으로 왔다. 아침 6시에 울음소리로 눈을 뜨고 밤 11시가 되어야 겨우 잠드는 생활이 시작됐다. 기저귀, 분유, 트림, 이유식, 병원, 예방접종, 밤새 울음. 나는 다시 젊은 엄마가 되었다. 사위는 밤늦게 들어와 아이 얼굴만 보고 말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처음에는 고맙게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알게 되었다. 그 말에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심함은 곧 잔인함으로 변해간다는 것도. 손자를 키우는 일은 처음에는 기쁨이었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잡고 놓지 않을 때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는 자랐고 그만큼 나의 하루는 더 빽빽해졌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기저귀부터 갈아야 했다.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었고 나는 분유를 타서 안고 먹였다. 딸과 사위는 그때 출근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아이가 울어도 한번 쳐다보고는 나에게 넘겼다. 엄마, 미안, 오늘도 좀 봐줘. 딸은 늘 그렇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있었지만 끝은 항상 같았다. 오늘도 하루가 하루처럼 쌓였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지나갔다. 1년만 봐달라는 말은 어느새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약속이 되었다. 나는 점점 내 시간을 잃어갔다. 병원 예약은 늘 아이 일정에 맞춰 미뤄야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은 끊겼다.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딸은 걱정했지만 사위는 언제나 먼저 이렇게 물었다. 그럼 애는 누가 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아픈지보다 아이를 누가 보는지가 더 중요한 사람. 그가 바로 내 사위였다. 어느 날 정말 무릎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파 병원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사위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오늘 제가 회식이 있는데요. 그 말 속에는 그래서 못 본다는 의미만 있었지. 아프면 어쩌냐는 말은 없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장모가 아니라 아이를 돌보는 기능일 뿐이라는 걸. 사위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다. 집에 있는 사람, 써도 되는 사람이었다. 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딸은 늘 피곤해 보였다. 회사와 육아 사이에서 지쳐 있었고 나는 또다시 입을 다물었다. 내가 참으면 모두가 편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산산이 부서진다. 아주 잔인한 말 한마디로 그날은 하필이면 비까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손자는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도 가지 못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칭얼거리며 내 무릎을 떠나지 않았다. 무릎은 이미 한계였지만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었다. 내려놓는 순간 울음이 터져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잡아 둔 병원 예약이 있었다. 무릎이 더는 버티지 못해 정형외과에 가야 했다. 약으로만 버티는 건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2시간 만에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전화기 너머에서 사위는 한숨부터 쉬었다. 오늘 회식인데요. 정말 아파서. 그래, 잠깐이면 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내 인생을 갈라놓았다. 그동안 무료로 해주신 거잖아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 시터비도 안 받으셨잖아요. 저희 입장에선 도움받은 거지 빚진 건 아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5년 내 인생의 5년이 그 사람 입에서는 단 한 단어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 말은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희생을, 내 사랑을 전부 지워버리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손자는 내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졌다. 눈물이 아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날 저녁 사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에 들어왔다. 내일도 애 좀 부탁드릴게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다. 사위의 그 말을 들은 뒤 나는 저녁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손자는 내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그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료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 딸이 퇴근해 돌아왔을 때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내 남편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들었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딸은 입술을 깨물더니 힘없이 말했다. 엄마, 우리도 너무 힘들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희생해야 해?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사위의 말보다 더 날카롭게 나를 찔렀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손자의 숨소리를 들으며 수없이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누구인가? 엄마인가? 장모인가? 아니면 그냥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가? 새벽녘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무도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가방을 쌌다. 옷 몇 벌, 약, 통장, 도장. 내가 이 집에서 까진 전부였다. 딸이 놀라며 나를 붙잡았다.
엄마, 뭐해? 집에 갈 거야. 사위가 방에서 나왔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공짜로 쓰는 사람, 이제 없다. 손자가 울며 매달렸다. 할머니 가지 마. 그 아이를 떼어내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남으면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다. 그동안 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왔지만 받지 않았다. 마음이 약해질까 봐서였다. 다시 돌아가면 나는 또다시 그 집의 당연한 사람이 될 것이 뻔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마치 며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보였다. 장모님,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사위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숨이 멎는 듯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5년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에 울던 아이, 끓이던 이유식, 망가진 내 무릎과 허리. 이제야 어린이집 알아보고 시터도 알아봤습니다.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장모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온 거니? 네. 그 돈이 아까워서. 사위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닙니다. 정말 반성해서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비용이었어. 사위는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했다. 다시 와주세요. 이번엔 비용도 드리고 다 바꿀게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돈이 필요했던 게 아니야. 존중이 필요했어. 사위가 돌아간 뒤 집안은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나는 한동안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오며 눅눅했던 공기가 조금 가시는 것 같았다. 5년 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답답함도 그 바람에 함께 빠져나가기를 바랐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잠깐 갈게.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늘 바쁘고 급하던 딸의 말투가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잠시 후 딸이 도착했다. 얼굴은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이 일주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힘들지? 내가 묻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엄마, 나 이제야 알겠어. 뭘?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내가 얼마나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는지.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이 키우는 게 더 힘든 줄 몰랐어. 엄마가 해온 게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딸의 진심 같았다. 나 회사 그만둘게. 나는 놀라 딸을 바라봤다. 왜? 이제 내가 키울게. 내 아이잖아.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드디어 누군가 이 아이를 내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위도 재택근무를 신청했다고 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나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손자는 그날부터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아프면 딸이 밤을 새웠고 사위가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 도와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드디어 부모가 되었기 때문이다. 딸과 사위가 아이를
직접 키우기 시작한 뒤 내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더 이상 울음소리에 쫓겨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고 밥도 아이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됐다. 처음 며칠은 오히려 허전했다. 손자가 내 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하루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나는 오래 잊고 살았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천천히 차를 마시고 병원에 가서 무릎 치료를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뻔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정말로 내 몸은 돌이킬 수 없게 망가졌을지도 모른다. 딸은 가끔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예전처럼 당연하게 안아주지는 않았다. 나는 할머니였지 아이의 주 보호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위는 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이제는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존중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도 않았다. 내 삶이, 내 시간이 다시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손자가 내 집에 혼자 놀러 왔다. 할머니. 아이는 예전처럼 내 품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느낌은 달랐다. 이제 나는 아이를 맡아서 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안았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딸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아. 그땐 그냥 엄마가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어. 나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사랑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가 돼. 사위는 그날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말했다. 고마울 땐 그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그는 그 말을 잊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이제 다시 내 삶을 살고 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차를 마시고 병원에 다니며 몸을 돌보고 가끔 친구도 만난다. 손자는 사랑할 때만 본다. 그게 정상이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배웠다. 가족이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인생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수록 그 헌신을 지켜줄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 이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길 바란다. 사위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의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과는 했지만 그의 본성까지 바뀐 것은 아니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정말 조심스러웠다. 전화할 때도 장모님 괜찮으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원래 모습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사위가 요즘 이런 말을 해 뭐라고? 어차피 엄마도 한가하신데 가끔은 봐주셔도 되잖아래.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다. 가끔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다시 시작하려는 계산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장모님,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죠? 왜? 제가 출장인데요. 어린이집도 안 하고.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안 된다. 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사위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하루
정도도 안 되세요? 그 말 속에는 여전히 내가 대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아직도 내가 왜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손이 떨렸다. 사위가 다시 전화를 걸어올까봐 아니면 딸이 중간에서 나를 설득하러 올까봐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사위가 말하더라. 이번 주말에 진짜 방법이 없대.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하루만 정말 하루만이라도 안 될까? 그 말이 내 가슴을 또 한 번 찢었다. 너도 아직 모르고 있구나. 엄마, 우리도 힘들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 말 내가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힘들어서 그래서 엄마를 써도 된다는 거니?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너는 그래도 엄마잖아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니? 딸이 울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부모가 되는 거야.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딸과 사위는 처음으로 진짜 현실과 마주했다.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는 현실, 돈이 든다는 현실, 부모가 되면 자유가 없다는 현실, 그리고 그 모든 현실을 그동안 내가 대신 살아주고 있었다는 사실. 주말이 가까워질수록 딸의 목소리는 더 불안해졌다. 그 불안은 결국 설득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돌아왔다. 나는 딸의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딸이 미운 게 아니라 딸도 아직 편한 길을 찾고 있다는 게 슬펐다. 그리고 금요일 밤 딸이 다시 연락했다. 엄마, 사위가 지금 난리야. 왜? 출장 취소도 안 되고 시터도 못 구했고 어린이집은 당연히 주말엔 안 하잖아. 근데 사위가 계속 엄마가 봐줘야 한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딸아, 내 남편이 그렇게 말했니?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만들고 있니? 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둘 다인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딸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너희 아이는 너희가 책임져. 나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맡을 수는 없어.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이 떨렸다. 그동안 나는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무너져 왔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나 오늘 처음으로 사위랑 크게 싸웠어.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괜찮니? 딸은 울먹였다. 엄마, 사위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장모가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어. 그냥 하루만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이 아직도 모르네. 딸은 이를 악물듯 말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말했어. 그럼 당신이 키워.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딸이 드디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입으로 꺼낸 첫 반격이었다. 딸은 말을 이어갔다. 사위가 계속 엄마한테 부탁하면 되잖아라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 엄마는 우리 애를 5년 키웠어. 당신이 그걸 공짜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또 공짜를 원해? 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숨이 거칠었다. 그동안 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진 것이다. 딸이 남편과 크게 싸웠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부싸움은 늘 끝이 나지 않는다. 특히 누군가가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상대가 이상하다고 믿고 있을 때는 더 그렇다. 토요일 오전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밤새 울었던 사람처럼 쉬어 있었다. 엄마 사위가 지금 이상한 말까지 해. 무슨 말? 딸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더니 말했다. 장모는 애 때문에 손해본 게 없다고. 어차피 집에 있었고 애 보면서 심심하지도 않았을 거라 그랬어. 나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말을 잃었다. 사람이 어떻게 타인의 온연을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을까? 딸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도 했어. 뭔데? 장모가 그런 식이면 우리도 장모한테 해준 게 있다고. 결혼식 때 지원해 준 거, 명절 때 챙겨준 거 다 따지면 장모도 빚진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굳었다. 그는 결국 모든 관계를 장부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고마움이 아니라, 계산, 정이 아니라. 거래. 나는 딸에게 말했다. 딸아, 너 그 말 들었으면 이제 결단해야 한다. 무슨 결단? 내 아이의 미래는 가족을 이용해서 버티는 집에서 자라면 안 돼. 그 집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으로 돌아가. 딸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무섭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도 해야 한다. 엄마가 너 키우면서 제일 많이 배운 건 그거야. 무서워도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날 오후 딸이 내 집으로 왔다. 손자 손을 잡고 큰 가방 하나를 들고. 딸은 말없이 서 있다가 내게 고개 숙여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잘게.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다. 그 안에서 딸은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나 그동안 엄마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나도 그 사람이랑 같이 엄마를 공짜로 쓰고 있었어. 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늦었지만 알아서 다행이다. 딸과 손자가 내 집에서 하룻밤을 잔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손자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딸은 부엌에서 말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느끼고 있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거칠어졌다. 딸은 손에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엄마, 사위야. 나는 천천히 문으로 갔다. 문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사위가 서 있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애를 데리고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여긴 딸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딸이 온 거고 장모님이 애 데리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 말에 딸이 내 뒤에서 떨며 말했다. 내가 온 거야. 사위는 딸을 노려봤다. 너 지금 무슨 짓인지 알아? 나는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이 집에서 고함치지 마. 장모님이 이 모든 걸 만들었잖아요. 원래 잘 돌아가던 집을 왜 부숩니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잘 돌아가던 집? 그 집은 내가 장모를 공짜로 쓰면서 유지된 집이야. 사위는 이를 갈며 말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가족이면 도와야죠. 나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도움은 선택이야. 강요가 아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과 두려움이 떠올랐다. 사위는 현관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끝을 보겠다는 사람처럼 눈빛이 독했다. 딸은 내 뒤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손자는 상황을 모르고 장난감을 흔들며 아빠 하고 부르기까지 했다.
그 한마디가 사위의 분노를 더 자극했다. 봐요. 애가 나를 찾잖아요. 그런데 장모님이 애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을 흔들고 있잖아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손자는 순수했고 그 순수함이 이 상황에서 더 아팠다. 사위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이번엔 비수를 꽂듯 말했다. 장모님,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장모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니? 사위는 비웃듯 웃었다. 장모님도 딸 하나 키우려고 우리한테 기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딸이랑 애가 여기 있으면 결국 장모님도 외롭지 않잖아요. 그 말에 딸이 숨을 들이켰다. 나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사위는 멈추지 않았다. 말문이 열렸다는 듯 쌓여있던 진심을 뱉어냈다. 장모님은 늘 희생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장모님도 애 보면서 보람 느끼셨잖아요. 그게 장모님 인생의 의미였잖아요. 그 말은 내 삶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내가 포기한 것들을, 내가 흘린 눈물들을,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의미라는 말로 포장해버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내 삶을 함부로 규정할 자격이 없다. 사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뭡니까? 장모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벌 주고 싶어서?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현관 전체가 울릴 만큼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벌을 주는 게 아니야. 사위가 눈을 깜빡였다. 나는 내 인생을 되찾는 거야. 그 한마디에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딸은 처음으로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엄마의 인생을 빼앗았어. 그리고 그걸 공짜라고 불렀어. 사위의 얼굴이 굳었다. 사위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그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눈빛이었다. 장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결국 이건 우리 가정을 망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이미 망쳤어. 사위는 갑자기 웃었다. 비틀린 웃음이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다 말해봅시다. 그는 딸을 가리켰다. 너도 알잖아. 내 엄마가 애 키워주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돈 아꼈는지. 딸이 소리쳤다. 그게 그렇게 당당해? 그럼 뭐야? 그 덕분에 집 사고, 차 사고, 생활한 거잖아. 그 말에 나는 전율했다. 그는 정말로 내 인생을 자신들의 자산 축적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사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뭐로 봐야 해? 집에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딸은 내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렸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사위가 외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엄마 편이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소리보다 크게 울렸다. 사위의 눈빛이 바뀌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자를 향해 다가갔다. 아빠랑 가자. 아이를 번쩍 안아들자 딸이 비명을 질렀다. 놓아. 사위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내 애야. 내가 데려가겠다. 딸이 아이를 잡아당겼다. 여기서 나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만해. 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사위는 딸을 밀치며 말했다. 내가 선택한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 부르겠다. 그 말에 사위가 나를 노려봤다. 장모님 미쳤어요? 아니,
이제는 내가 미쳤어. 전화를 걸자 사위는 잠시 멈칫했다. 딸은 울면서 아이를 끌어안았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큰 감정, 패배감이 떠올랐다. 전화기를 내려놓고도 손이 떨렸다.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내가 딸을 지키려고, 손자를 지키려고 한 행동이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사위는 이미 이성보다 분노가 앞서 있었고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다. 몇 분 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경찰이었다. 신고하신 분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은 아이를 껴안은 채 바닥에 앉아 있었고 사위는 현관 근처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이게 무슨 큰일이냐는 듯한 오만함과 망했다는 불안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경찰이 상황을 물었다.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남편이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저를 밀치고. 사위는 바로 반박했다. 제 아이입니다.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경찰은 사위의 말을 끊고 차분히 말했다. 아이 앞에서 물리적으로 다툼이 있었으면 문제입니다. 지금은 서로 진정하시고 대화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사위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경찰이 이어서 말했다. 아이가 울고 있고 보호자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일단 아이는 지금 가장 안정적인 보호자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딸이 아이를 더 꼭 안았다. 사위는 이를 악물었다. 장모님이 다 만든 겁니다.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내가 만든 거야. 경찰이 상황 정리를 하며 기록을 남겼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진술을 했고 사위는 얼굴이 굳은 채 입술만 깨물었다. 그날 경찰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부부간 문제는 법적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폭력이나 강압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딸의 어깨가 크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딸이 울면서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끝까지 갈 거야. 나는 딸을 안아주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지켜. 경찰이 돌아간 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손자는 울다 지쳐 잠들었고 딸은 그 옆에서 아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그날 밤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습니까? 나는 답하지 않았다. 조금 뒤 다시 문자가 왔다.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좋게 해결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자가 왔다. 돈으로 하시죠. 그 말이 화면에 뜨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돈으로 하자는 말은 결국 이 모든 것을 거래로 보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딸에게 문자를 보여줬다. 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저 사람 아직도. 그래. 아직도 계산 중이야. 나는 사위에게 답장을 보냈다. 얼마를 주면 내 죄가 사라지니? 사위는 곧바로 답했다. 그동안 애 봐주신 거 월 200씩 계산해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 데리고 나오세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 5년, 내 무릎, 내 인생이 월 200짜리로 환산되고 있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봐라. 이게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이다. 사위가 보낸 금액을 보며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내 5년을 숫자로 환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이 돈 받아야 할까?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 그건 엄마의 인생을 파는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래서 더 필요해. 나는 사위에게 답장을 보냈다. 내가 제시한 금액으로 내가 한 일의 목록을 보내줄게. 그리고 나는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밤새 아이를 안고 보낸 횟수, 병원에 대신 데려간 날, 열날 때 밤샘, 어린이집 데려다 준 횟수, 내가 포기한 병원 예약들, 망가진 무릎, 끊긴 내 인간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다. 사위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짧은 메시지가 왔다. 그럼 얼마면 되나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분노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답했다. 영원이다. 내가 내 인생을 돈으로 사려는 순간 너는 이미 모든 자격을 잃었다. 그날 이후 사위는 더 이상 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사위가 마지막으로 보낸 얼마면 되냐는 메시지에 내가 영원이다라고 답한 뒤 그 사람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 그는 관계를 포기했다. 그 사실이 그 사람의 진짜 정체였다. 며칠 뒤 딸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양육권, 주거권, 생활비, 모든 현실적인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딸은 내게 말했다. 엄마 나 무섭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기 때문이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사위는 결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곳에서는 그래도 장모잖아요.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오직 기록과 사실만 남았다. 5년간의 양육, 딸의 진술, 경찰 출동 기록, 문자 내용, 그 모든 것이 그가 한 일을 증명하고 있었다. 판사는 딸에게 물었다. 아이를 누가 주로 돌봤습니까? 딸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제 엄마였습니다. 5년 동안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공식 기록으로 만들었다. 결국 딸은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고 사위는 정해진 날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를 공짜로 쓸 수 없었다. 어느 날 손자가 내 집에 와서 말했다. 할머니, 요즘 엄마랑 아빠가 싸우지 않아. 나는 아이를 안고 대답했다. 그건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이야. 나는 이제 다시 내 삶을 산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차를 마시고 무릎 치료를 받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난다. 손자는 사랑할 때만 본다. 그게 정상이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사랑은 당연해지는 순간 폭력이 된다. 그리고 가족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공짜로 가져갈 권리는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이전처럼 긴장과 불안이 감도는 공간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딸은 아이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나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끔 도와주었다.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이제는 내가 의무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딸은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엄마는 쉬어.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누군가 내 시간을 존중해준다는 느낌은 오랜만에 받는 선물 같았다. 사위는 더 이상 내 집에 함부로 오지 않았다. 법적으로 정해진 날에만 아이를 보러 왔고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 속에 예전의 무례함은 없었다.
두려움과 조심스러움, 그리고 아주 조금의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를 용서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는 데에 내 에너지를 더 쓰지도 않기로 했다. 내 삶은 이제 그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엄마, 나 요즘 꿈이 생겼어. 무슨 꿈? 나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손자는 여전히 나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는 헤어질 때도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나 다음에 또 올게. 그 말은 계속 맡겨질 사람이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는 말이었다. 나는 이제 다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아침에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병원에 다니고 천천히 산책을 한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소중하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란다.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이니까라는 말에 묶여 자신의 인생을 내어주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기를.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다. 분노와 눈물로 가득했던 날들이 조금씩 멀어지고 그 자리에 평범한 일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언제 울음소리가 들릴지, 언제 전화가 울릴지 긴장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고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생겼다. 딸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손자를 씻기고 작은 손에 가방을 들려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일상. 그 모든 것이 이전에는 내가 해왔던 일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의 몫이었고 그 책임이 딸을 조금씩 어른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기까지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기 때문이다. 손자는 가끔 내 집에 와서 하루 이틀 머물렀다.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짧은 시간이 더 소중했다. 아이는 이제 나를 볼 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나 오늘 놀러 왔어. 놀러 왔다. 그 단어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의무가 아니라 아이에게 쉬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위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다. 아이를 만날 때도 중립적인 장소에서 딸을 통해서만 보았다. 나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종 혼자 앉아 지난 시간을 떠올린다. 5년 동안 아이를 안고 보낸 날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울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나를 아프게만 하지는 않는다. 그 시간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딸과 손자는 이제 내 삶의 일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내 삶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갈 공간을 되찾았다. 그 조용한 회복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였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바람보다 먼저 아이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겠지만 이제는 새소리와 햇빛이 나를 깨웠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차를 끓였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내가 잊고 살았던 평범한 아침이구나.
딸과 손자는 주말에만 온다. 딸은 미리 전화를 한다. 엄마, 이번 주말 괜찮아? 그 짧은 질문 하나가 내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모를 것이다. 누군가가 나의 시간을 묻고 존중해 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위로였다. 손자는 여전히 나를 좋아한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붙잡고 울지 않는다. 헤어질 때도 말한다. 할머니, 나 다음에 또 올게. 그 말 속에는 믿음이 있다. 내가 항상 여기 있다는 믿음, 그러나 나를 소유하려 들지 않는 사랑. 딸은 많이 변했다. 예전에는 늘 급했고 늘 죄책감과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리던 아이였다. 이제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알게 되었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려 애쓰고 있다. 가끔 힘들어할 때면 나는 말해준다. 힘들면 힘들다고 해도 돼. 그래도 내가 도망치지 않는 게 중요해. 사위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중심이 아니다. 아이를 만나는 날에만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도 용서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내려놓았다.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장모이기 전에 나는 나다. 병원에 가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천천히 걷는다.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한때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것들이다. 내 삶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사실이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만든다. 가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본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은 휘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하다. 이 눈빛은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의 눈빛이다. 이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당신의 것이다.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고 가족이더라도 존엄을 포기하지 말기를. 나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결국 배웠다. 그리고 지금 나는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